술 취한 청년 둘이 버스에 타가지고 버스 요금 달라는 차장을 뺨을 때리는 그런 장면을 제가 버스에 타서 목격하게 됐는데,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못 본 척하는 그런, 야, 이게 비겁하다, 비겁하다. 이걸 보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니 비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디서 힘이 나왔는지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서 이 두 청년의 목을 끌어안고 제가 이 버스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꼼짝 못하는 상황이었죠. 운전사에게 파출소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사람을 넘겨주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 장면을 그냥 보고 지나갔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제가 행동했을 때 나는 어떻게 사람이 바뀌었을까라고 생각을 가끔 하면서, 생각하는, 내가 이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아니라 행동하는 것까지가 자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삼형제가 모두 서울인 가족인데 누가 한 명은 회장을 해야지, 뭐 이런 압박에 백기를 들고 총동문회장을 하신 선배가 있습니다. 24대 서울고 총동창회당을 역임하신 송웅순 동문이십니다. 동기들과 함께 총동창회라는 신선한 슬로건을 통해서 무려 33명의 동기 부회장들과 함께 임기를 함께하면서 새로운 총동창회직 수행에 롤모델을 만든 우리 송웅순 총동창회 고문을 만나서 영원한 서울고 사랑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송 고문님 그 동기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공부를 아주 잘하시는 걸로 이름이 높으시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예비고사가 있을 때니까 그 예비고사에 전국 10등 안에 들어서 신문에 나신 적도 있다고 뭐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예비고사 그 즈음해서 굉장히 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다고 하던데 좀 말씀해 주시죠. 잊을 수 없는 추억이죠. 소집일날. 바로 그러니까 전날이죠. 그러니까 예비고사 바로 전날이죠. 가스를 먹고 쓰러졌어요. 연탄가스. 연탄가스. 네. 그래서 어렴풋이 머릿속에 어머니께서 웅순이 죽는다고 소리치시던 기억과 네. 이 형의 등에 업혀서 병원을 달려가던 기억, 그런 기억을 뒤로 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서 네. 이게 제가 정신을 좀 차리면서 내가 이거 정신이 있는 건가 싶어서 영어 단어를 하나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영어 단어가 네. anecdote입니다. 저 지금도 그런 뜻 잘 모르겠어요. anecdote, 일화라는 뜻이었는데 anecdote 이렇게 외면서 살았다, 시험 볼 수 있겠네 라고 했던 기억이 있고요. 네. 그런데 어떻게 연탄가스를 맡으시고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전국 10등을 하셨다고. 근데 그때는 신문에 그렇게 1, 2, 3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뭐 다 등재가 되고 뭐 그랬던 모양이죠? 전체 1등부터 10등도 나오고 도별로도 나오고 뭐 아주 굉장히 상세한 기록이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9등이었더군요. 9등 연탄가스 맞고 9등 하셨으면, 그게 그런 사고가 없었으면 제가 볼 때 1등 하셨는데,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뭐 공부를 했죠. 사실 과외 공부는 한 번도 못 해봤으면서 네. 충분히 자고 깨 있는 동안에 열심히 하자는 게 그때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제 별명이 아나뽕이었습니다. 안압공이요? 아나뽕. 안압. 아나뽕이 그때 잠 안 자는 약이었는데 수업 시간에 하도 잠을 안 자니까 저 별명을 아나뽕이라고 줬었던 친구들이 있고요. 네, 23회 동기분들이 이 동기 간의 우애가 참 남다르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근데 동창회장 하실 때도 고모님께서 부회장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 또 그래서 회장께서 직접 이제 가셔야 될 상황이면 또 가시고, 아니면 또 이제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역할 분담이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수행을 하셨는지. 동기들이 함께 하는 동창회장,
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당초에 저희 동기 중에 이장한 군 또 황영기 군 두 분이 이제 많이 거론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둘 다 무슨 사정이 있었던지 그 고사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혼자 다 부담을 질 필요가 뭐 있겠는가. 동기회가 하는 동창회인데 라고 제가 정리하면서 저 스스로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동창회장을 우여곡절 끝에 맡게 되었을 때는 저한테 이미 정리된 논리라 시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만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동창회장의 일을 같이 수행했는데 동창회장의 일이라는 게 행사 참석만 해도 한 그렇죠. 50개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SNS로 그 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행사별로 이번에 누가 좀 갈래? 이렇게 하면 그 행사에 근접한 친구가 내가 갈까? 하면은 그 친구가 가고 손드는 친구가 없으면 제가 누구한테 부탁을 SNS 방에서 하기도 하고 해서 자연스럽게 많이 참여하게 됐고요. 근데 특이한 그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회장님 임기 중에 황영기 선배님 제안으로 이제 워싱턴에 한국전 참전 이제 기념비에 헌화를 계속 하셨다고. 그게 이제 2주에 한 번이면 사실은 이게 될까 싶은데 저는 사실은요. 근데 2주에 한 번씩 그 헌화를 하시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또 특히 이제 이 헌화하는 그 과정에 고모님의 형님이신 19회 송보순 그 선배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황영기 동문이 그 서울대 상과대학에서 이 헌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력이 없어서 이걸 맡아서 할 후배들을 찾고 있다. 서울고등학교 맡아서 하면 좋겠다. 네. 라는 거를 세 사람이 바로 공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서울고등학교가 맡아서 하되 그 첫 번째 시작은 송보순 선배가 2년분의 그 헌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기부하고요. 네. 그 후에는 동창회가 계속 사업으로 이어가면서 혹시 중간중간에 또 기부할 동문이 나오면 그분이 또 그때 맡아주고 네. 하는 식으로 진행하게 됐는데 네. 사실 그 후계 서울고라는 그렇죠. 저희 그 자부심에 딱 맞는 좋은 사업이었고요. 요즘에도 뭐 다른 고등학교 출신들을 만나면 이 사업을 얘기하면 가장 부러워합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네, 그 고모님 임기 동안에 이제 그 부회장들도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도움 덕분에 이제 동네 같은 동창회가 잘 운영이 됐는데 그 임기 동안에 이제 그 하신 일 중에 가장 그 업적에 남는다고 하면 옆에 있는 우리 역사관이 이제 재개관이 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소식지가 개간지밖에 없었는데 이제 뉴스레터가 창간이 돼서 동문들이 사실 그거 보면서 상당히 그 소식도 접하게 되고 좀 호응도 좋았습니다. 네, 그걸 하시게 된 계기랄까 뭐 그런 게 특별히 있으셨는지. 저희 선배 기수 회장들께서 이미 준비를 시작해서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였고요. 네. 저는 오히려 럭키하죠. 그 마무리를 맡았으니까. 네. 당시 사무국장이던 백봉수 동문과 네. 그다음에 지금 역사관장을 맡고 있는 박영진 동문이 많이 도와줬고요. 네. 신동호 고문, 또 박철원 고문님, 네. 이현구 고문님 이런 분들이 많이 때로 따끔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꽤 좋은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월간 뉴스레터 저 상당히 그 자부심을 느끼는데요. 3달 만에 한 번 오는 저희 회지로는 너무 소식이 늦어배더라고요. 그렇죠. 이메일도 상당히 많이 발달해 있는데 이필재 동문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필재 동문이 그야말로 100% 지지해 주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선뜻 네. 그 어려운 일을 자기가 맡아준 네. 것이 아주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고요. 사실
보다 더 많이 참여하는 동창회라고 맞습니다. 하는 저희 목표의 일환으로 잘 참여를 못하는 동창들이 더 많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게 저희 뜻이었습니다. 서울인의 밤 행사에 기수별로 높은 기수가 앞에 앉았거든요. 저보다 선배 기수는 제가 뒤로 오라고 하실 수 없지만 저와 저희 후배 기수는 그 아주 후배 기수들하고 섞어서 가장 후배 기수를 앞으로 앉혔습니다. 아, 예. 그래가지고 후배 기수들이 뭔가 야 선배들이 케어해주네 하면서 그 동창회에 대한 애정도 더 느끼고 네. 이러기를 좀 기대했고요. 동창회에서 동호회에 지원하는 금액이라는 게 정말 얼마 안 되더라고요. 야, 요거라도 조금 올리면 동호회가 더 활성화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실행했고요. 네. 지역 지부 활동에 좀 관심을 갖기로 해서 예를 들면 그 송년회 때 우리 부회장들이 주요 지역 지부를 가자. 조그맣지만 금일봉을 들고 이렇게 해서 갔었는데요.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지방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제 지부가 다 활성화가 돼 있는데 서울에 동문이 오시거나 이러면 굉장히 좀 사실은 반갑고 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보통 사법고시를 그 당시 이제 선배님 그 연배 때만 해도 사실 사법고시가 되면 검사나 판사나 이렇게 제조 쪽으로 가게 마련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험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변호사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 거 다 일단 마다하시고 바로 법무법인으로 가셨다가 그 다음엔 또 이제 기업법인, 이게 삼성 법무실장을 또 역임을 하시다가 다시 이제 지금은 또 세종으로 다시 네. 오셨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그 법조인들의 이 행동 패턴, 그러니까 행로랄까요? 이제 그런 것과 조금 이제 다른 행로로 거리셨는데 그런 특별한 계기나 뭐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동기들보다 그저 몇 년 늦게 시험이 됐고 사실 사법시험 성적은 거의 꼴찌에 가까웠는데 예. 또 사법연수원 성적은 제가 300명 중에 이 나이에 한 30등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면 뭐 대충 두 개를 합치면 네. 말석이나마 현직을 갈 수는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나이도 한 30이 되고 해서 하고 싶던 변호사로 네. 바로 들어갔습니다. 예. 당시에 그 신영무 변호사가 네. 15회 선배신데 네, 네. 저한테 상당한 선한 영향력을 주셔서 네. 또 하게 된 네.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서 다시 이제 삼성으로 가셨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사실 기업 법무실이라는 게 그렇게 활성화가 돼 있던 때가 사실 아니고 맞습니다. 그리고 법무실의 일이라는 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프로텍션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막아야 되는 뭐 이런 좀 약간 뭔가에 좀 부담감도 있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삼성으로 가시게 된 거는 왜 가셨을까요? 네, 제가 세종에서 10년간 기업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보니까 기업의 법무적 위험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하는 걸 사실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대외 관계에서는 행정적 해결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법 대 법이죠. 그렇죠. 법무를 제대로 하려면 법무는 기업을 위한 건데 기업을 위한 법무를 제대로 하려면 기업을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삼성이 하면 다른 기업도 따라오게 돼 있고 네, 네. 그렇다면 저는 모든 기업에 제 생각에 임팩트를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마침 그 즈음에서 삼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필 이제 그때. 네. 제게는 참 좋은 네. 계기가 됐습니다. 네. 경력을 보면 법경제학회장, 그다음에 증권법학회장, 그다음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까지 이제 네. 굉장히 이렇게 세부적으로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분야를 많이 또 이렇게 천착을 하셨는데 이게 좀 사실은 저희 분야로서는 좀 어렵긴 하긴 한데 이런 역할을 하시게 되고 또 회장까지 역임하시게 된 뭐 계기랄까 그런 게 네. 특별히 있으셨나요? 기업 밖에 또 로펌에서 그리고 기업 안에 사내 변호사로 기업 법무는 양쪽 방향에서 다 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저희 업무 수행의 여건을 이루는 그 법과 제도가 제대로 안 되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이 법과 제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흩어져 있는 사람 또는 자원을 합쳐서 최선의 성과를 내려고 하는 틀인데 이 틀을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박세일 선배님께 법경제학 공부 좀 하게 학회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박 선배님도 아마 그중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지 그 주변에 교수들을 이렇게 모아서 연구회를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부에서 말하자면 법을 적용하는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매우 궁금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업무에 제한이 있어서 예. 그야말로 덥석 수락하고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네. 고모님께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끼친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뭐니 뭐니 해도 어머니시죠. 네. 네. 제가 고3 말 즈음해서 저희 집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하셔서 그 집이 갑자기 그 압류가 시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날 집에 가보니 저희 가족도 가재도구도 아무것도 없고 낯선 사람이 빈 집을 지키고 전기를 만지면서 제게 쪽지 하나를 전해주면서 이 주소로 이사 가셨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주소를 찾아서 버스 여러 번 갈아타고 도착을 했는데요. 그 정류장에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다음날 학교 와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리저리 뛰어다니시면서 이 학생 저 학생 붙들고 웅순이를 찾던 그런 그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전해 듣고 상당히 가슴 아픈 그런 추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몸이 사실은 그 태생적으로 건강하시진 않았는데 네. 그 음식하고 마음의 평화로 잘 다스리는 모습에서 많이 감동을 받았고요. 정말 남의 식구를 야단쳐 본 적이 없으신 네.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꾸중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건 항상 제가 주변 사람을 혹시라도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실까 봐 제가 검사 시보를 할 때인데요. 어머니가 저희 집 이사할 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 일꾼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거의 반말 비슷하게 지시하시는 거를 그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다 간 다음에 저한테 너 그 검사 직업은 안 되겠다 라는 말씀을 따끔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어머니 보시기에 제가 10원대도 저 정도면 검사하면 어떨까 싶은 그런 어머니로서의 걱정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고모님 이렇게 뵈면 정말 이렇게 겸손한 품성이 이렇게 좀 몸에 배신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그게 어머님 영향이었다는 생각. 저는 행동하는 만큼이 자기 자신이라고 이렇게 믿게 됐습니다. 고시촌에 있을 때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시내를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술 취한 청년 둘이 버스에 타가지고 버스 요금 달라는 차장을 뺨을 때리는 그런 장면을 제가 버스에 타서 목격하게 됐는데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못 본 척하는 그런 상황이 야 이게 비겁하다 비겁하다 이걸 보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니 비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얼마 전에 읽었던 아메리카라는 소설에 나왔던 그런 모습이 재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메리카라는 소설에서는 그 당시에 교도소에 출소한 청년 둘이 기차에서 그 행패를 부리는 것을 사람들이 다 못 본 척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그 당시 어떤 독재에 대한 그 다중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었는데 그 장면이 저한테 또 떠돌랐고요. 그래서 어디서 힘이 나왔는지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서 이 두 청년의 목을 끌어안고 제가 이 버스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그 버스는 옛날 버스가 이렇게 그 출입구가 밑으로 내려간 이제 그런 버스였는데 제가 그 밑으로 주저하면서 그 이 두의 목을 끼고 있으니 이 두 사람이 꼼짝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운전사에게 파출소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침내 파출소에게 두 사람을 넘겨주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 장면을 그냥 보고 지나갔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라고 생각하고 또 그 장면에서 제가 행동했을 때 나는 어떻게 사람이 바뀌었을까라고 생각을 가끔 하면서 결국 사람은 생각하는 내가 이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아니라 행동하는 것까지가 자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기들 권유 뿌리치지 않으시고 총 동참회직 수행을 하셨고 또 임기 중에는 동기들과 함께 즐겁게 책임을 다하신 우리 송 동문입니다. 이제는 정말 큰 아이 얼굴처럼 동문회의 든든한 선배로서 모교가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닮고 싶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이렇게 기꺼이 응해 주시고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